17. 니콜라이 하르트만. 니콜라이 하르트만 1982부터 1950까지는 존재론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1920년에 마르부르크에서 교수가 되었고 1922년에 나토르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일사고와 존재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르트만은 인지의 문제를 더 넓은 인지적, 존재론적 맥락에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인간의 인지는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역동적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자극적인 환경에서 방향을 잡고 세상에서 방향을 잡고 실용적인 프로젝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주변 세계와 타협하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이며 고립되고 정적인 인식론적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르트만은 경험이 우주의 기원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이율배반과 같이 이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한다는 칸트의 유명한 주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주장이며 더 일반적으로는 사고와 존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술입니다. 교조적인 형이상학과는 달리 칸트는 사고가 존재에 완전히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존재란 말은 실은 칸트의 무제약자를 말합니다. 즉 신, 영혼, 우주 등의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경험 밖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경험적인 것으로 간주하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를 칸트는 이율배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하르트만은 존재와 인식 사이의 간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실이 인식되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 기초가 있다고 전제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인지 형이상학의 주요 요점은 인식론적 논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의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가정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르트만은 전임자와 동료와 구별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념론과 과장된 과학적 실제론 사이에 신중하게 자신을 위치시켰습니다. 논리적 관념론, 교사인 헤겔과 같은 독일 관념론자, 현상학적 관념론과 대조적으로 하르트만은 인간의 사고가 실제 세계의 작동은 커녕 자신의 작동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확실히 세계를 구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실제론자와 실증주의자와 대조적으로 그는 인간의 지각과 경험이 세계에 대한 중재되지 않은 적절한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관념론과 순진한 실제론 사이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하르트만은 칸트의 원리에 기반을 둔 비판적 인식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르트만은 문제에 대한 인간의 의식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철학과 과학의 역사에서 사상가들이 인내심 있는 조사보다는 성급한 이론적 가정을 통해 많은 소위 문제 해결책에 도달했다고 믿었습니다. 비판적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한 철학은 조사를 처음부터 편견으로 만들 수 있는 이론적 입장에서 발생하는 가정을 제쳐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르트만에게 비판 철학은 관념주의와 현실주의의 한쪽 입장을 지정하여 의심스러운 입장에 대해 에포케 즉 중단을 취합니다. 그러한 입장은 철학사에서 초역사적인 것과 현상에서 주어진 것을 보는데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초역사적 사이의 대조는 하르트만에게 중요한 것이며 그의 사고의 많은 부분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본질과 역사적 특성 사이의 전통적인 대조와 일치하지 않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그것을 가로지릅니다. 이는 문제 자체의 정의에서 이미 분명합니다. 문제의 세 가지 측면들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첫째 문제의 진술 PROBLEMSTELLUNG란 즉 특정하고 아마도 고유한 문제의 특징화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현재 상태 PROBLEMILLITERAGE가 있습니다. 이는 즉 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가소성이 있습니다. 즉 변형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의 내용 PROBLEMGHALT 있습니다. 즉 때때로 비이성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적절하게 형이상학적입니다. 즉 보이는 문제의 밑에는 형이상학적인 전제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자세히 인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르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문제를 처음으로 진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하르트만은 문제의 진술이라고 부릅니다. PROBLEMSTELLUNG 인간은 전통적으로 문제의 현재 상태 PROBL2mlH를 보도록 양육되지만 또한 스스로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문제의 내용 PROBLEMSGHALT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내용에는 인간의 인위적인 산물인 것이 없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이미 세계의 전체적 구조와 그 속에서의 인류의 위치와 함께 주어졌으며 이 내용의 일부는 세계와 인류의 근본적인 특징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역사는 문제 내용 PROBLEMSGHALT과 관련이 없지만 문제에 묶인 문제의 현재 상태 PROBL2mlH의 단계적 변화와 이러한 윤곽 내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문제의 진술 PROBLEMSTELLUNG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트만은 인식론, 윤리 또는 존재론과 관련하여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극단 사이에서 중간 경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현상을 조사하면 일부 핵심 요소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다른 요소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정신과 신체 문제와 같은 문제가 단순히 존재하고 역사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영국식 분석적 관점과 모든 것이 역사적인 문제이며 항구적인 문제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역사주의적 관점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칸트의 작업은 사고와 존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입장에 영감을 주었는데 이는 하트만이 칸트의 최고 원리를 정교하게 해석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칸트의 원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은 동시에 경험 대상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이어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칸트가 사고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원리를 공식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칸트에게 이것은 과학이 경험 대상을 설명하는 데 의존하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유효한 직관의 형식과 오성의 개념이 사물에 대한 경험, 그 자체에서 정신에 의해 세계에 지시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하트만은 이것이 제한된 동일성 논제를 표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주체와 객체의 원리나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칸트의 원리는 관념론과 실제론의 구별의 원리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경험의 조건을 주체 내부에 두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칸트의 관념론적 해결책, 주체 내부와 외부에 둘 다 실제론적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트만은 이러한 조건을 인식하는 초월적 주체를 내재적으로 만드는 칸트의 관념론적 해석이 교조적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지 현상에 충실한 해결책이 경험의 원리나 조건을 주체 내부에 두지 않고 주체와 객체가 모두 부분인 더 넓은 현실 내부에 두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식의 가능성을 조건 지우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적어도 부분적 동일성은 주체와 객체가 둘 다보다 구조적으로 우월한 어떤 공유된 존재론적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하트만에 따르면 칸트는 타당한 선험적 인식에 대한 설명에서 거짓된 이분법에 의존했습니다. 표상은 대상에 의해 결정되거나 대상은 표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트만은 이것이 완전한 불연속이 아니므로 거짓이라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표상과 대상이 모두 세 번째 요인, 즉 주체와 대상 모두의 유효한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하트만이 범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지적 범주와 존재론적 범주의 부분적 동일성은 매우 신중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는 존재론의 중심 과제인 범주 분석의 작업입니다. 우연히도 칸트의 관념론에 대한 하트만의 많은 반응은 거의 1세기 전에 최근의 새로운 실제론자와 사변적 실제론자의 반응을 예상합니다. 하트만이 추천하는 방법론은 비판적 입장을 반영합니다. 성급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 편견 없는 철학적 탐구는 현상학적, 아포리아적, 이론적 발전의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설명적이며 조사 대상과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설명은 종종 상충되는 명제로 끝나며 종종 아포리아의 형태를 띱니다. 하트만은 다른 누구보다도 아포리아의 가치를 회복합니다. 아포리아 자체는 유익하며
현실의 전반적인 균일성에 대한 선험적 가정이나 우리가 현실에 직접적이고 투명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가정과 같이 명령에 따라 사라지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학적 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처음 두 단계, 즉 현상학적 단계와 아포리아적 단계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조정을 위해 가능한 한적은 형이상학적 가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 가정은 현상과 아포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작업에 필요합니다. 형이상학적 가정은 설명적 데이터로 직접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가능한 가장 약한 형이상학적 가정을 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론과 형이상학을 구별하는 독창적인 방법은 이론적 발전의 세 번째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하트만에게 존재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인식 가능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다루는 반면 형이상학은 비이성적이거나 인식 불가능한 것을 다룹니다. 존재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두 가지 주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존재론은 모든 존재론적 구분이 범주의 형태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주로 범주 이론입니다. AINTR51. 둘째, 모든 분야 인문사회 과학 포함의 과학은 모든 파생 과정에서 존재론적이며 존재론의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이는 과학을 극도로 인식론적인 철학 즉 실증주의, 신칸트주의, 현상학,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존재로 보는 주류 관점과는 다소 어긋납니다. 이것은 하트만이 신칸트주의적 유산과 20세기 대륙 철학의 주류, 자연과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화된 비판에서 확고히 벗어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론은 이미 하르트만의 저서인 인지의 형이상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지 현상에서 본질적 특징을 추출하는 현상학적 설명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인지자는 인지되어야 할 무언가와 마주한다. 그들은 그 무언가를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그 무언가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미지는 어떻게든 무언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 무언가는 인지자가 그것을 파악하려는 시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인지자는 무언가를 둘러싼 문제를 의식하게 될 수 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인지적 진전을 이루는 데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파악이라는 중심적 특징을 살펴보자. 파악 현상은 아포리아를 발생시킨다. 마음은 어떻게 자기 밖으로 나가 초월적 대상을 파악하는가? 예상하거나 창조하지 않았고, 이제 파악해야 하는 무언가에 직면했다는 느낌은 종종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을 창조하거나 자신의 정립의 고리에 갇힌다고 주장하는 반실제론자들에 의해 단순히 배경으로 밀려난다. 이것은 현상의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단순히 무시하는 파악의 아포리아에 대한 회의적이고 주관적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이미지와 사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현재 그 안에서 객관화된 것, 대상과 초객관적 현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물에서 초지식적이고 비이성적일 수도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상 즉 현상과 물 자체에 대한 칸트의 구별을 유지해야만 우리는 파악의 이중심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르트만은 칸트의 물 자체 개념이 무의미하기는커녕 근본적이고 매우 비판적인 개념이라고 믿습니다. 인지의 총체적 현상에서 초월의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을 수반하는 문제의식은 사물에서 무엇이 초객관적 TRANSOBJECTIV이고 아마도 초지식적인지를 TRANSINTELLIGIBL이 암묵적으로 인식합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아는 자로서의 주체와 그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 사이의 관계를 함축합니다. 그래서 인지의 현상은 인식론의 영역을 넘어 존재론으로 흘러갑니다. 문제의식과 인지적 진보 속에서 인지는 불가피하게 그 한계를 넘어 확장되고 문제의식은 인지 가능성의 한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 FAKTUM은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대상의 존재론적 특성이 존재의 대상적 특성을 압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존재론적 존재 자체는 영지주의적인 GNOSEOL OGICAL 존재 자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이 수반하는 문제는 사물이 항상 주체에 대한 사물 이상이며 세상에 대한 자연적인 태도, 내처럴 애터투드조차도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의 부담은 관념론에 있습니다. 사실 관념론조차도 최소한 인식하는 주체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무엇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상의 무한 퇴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M230B-C. 퇴보는 존재하는 무언가에서 끝나야 하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려면 존재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고와 존재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섹션의 질문은 초월과 파악의 기본적 측면에 집착하는 광범위한 현상학, 곤란학 APORETICS, 인지 이론을 통해 답하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인지하려는 합리주의자의 허세를 폭로합니다. 존재가 사고에 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존재에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 내재성은 비합리적인 것에 더 큰 영역의 합리성이 완전히 내재되어 있다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철저한 관계에서 완전히 얽혀 있고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결정에 얽혀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사고와 전체로서의 인지의 완전한 내재성입니다. 즉 사고와 인식이 존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 1962-1927에서 인지를 2차적 존재론적 지위로 격화시키고 거기에서 하르트만의 책을 언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의 작업에서 인지가 사회적, 정서적, 실용적 활동의 더 넓은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었고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또는 과학과 세계관의 대조에 대한 논쟁의 맥락에서 더욱 고려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르트만은 인간에 대한 비환원적 자연주의적 해석을 수용하여 인지를 자연 및 사회세계의 다른 행위와 존재론적 관계의 맥락에 내재된 적응적이고 구체화된 초월적 행위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지가 내재적이며 동시에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지가 사회적, 정서적, 실용적 활동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기에 내재적입니다. 이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많은 경우 지식이 사회적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비환원적 자연주의라는 말을 봅시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을 초월하는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식이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칸트에 대한 그의 해석을 포함한 이 관점은 우리의 범주 개념이 인간의 산물이며 안정적인 존재론적 원리를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도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원리 자체도 초월적 대상이므로 비이성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적 범주와 존재론적 범주 간의 부분적 동일성은 마음만이 아니라 존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제는 세상과 서로에 대한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인류의 세계 속 위치는 무엇인가? 2.1 윤리. 하르트만은 윤리적 규범, 의무, 권리 또는 행복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칸트의 의무윤리가 제기하는 전통적인 도덕적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는 더 근본적인 가치론적 질문인 인생과 세상 전체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를 전제로 합니다. 윤리에서 실천적인 것은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목적 자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가치입니다. 하르트만은 그의 생전에 영어로 번역된 유일한 책인 윤리학에서 칸트, 윤리의 가정적 주관주의, 형식주의, 지성주의를 거부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을 인용합니다. 하트만은 주로 가치의 도덕적 실제주의를 주장하는 막스 실러의 윤리 형식주의 1916에 영향을 받았지만 여러 면에서 그의 접근 방식과 크게 벗어났습니다. 하르트만과 니체. 하르트만은 또한 니체가 가치의 재평가를 요청한 데 반응했고 니체의 작업에서 독특한 근대적 가치 유형을 개발했으며 가치 절대주의와 가치 상대주의의 극단 사이에 온건한 입장을 정의했습니다. 그의 문제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치 개념은 초역사적과 역사적을 신중하게 구분합니다. 하트만은 도덕적 모범의 현상, 도덕적 유형의 이상화, 자기 비판과 책임의 현상,
양심, 심지어 내용 지향적 미덕 이론의 역사적 우월성이 모두 선험적이고 직관적인 가치 감각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르트만은 이것에서 가치에 대한 직관주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의 윤리학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도덕성이 창조적 기업이며 가치에 대한 분별력 있는 감각과 전체 사람을 참여시키는 종합에 대한 창조적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윤리는 인간의 창조적 힘에 적용되며 인간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감각을 일깨운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도덕적 삶이 가치 갈등 속에서의 삶이며 이러한 갈등은 거의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르트만은 말합니다. 즉 진정한 도덕적 삶은 그 안에서 죄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각자가 삶 속에서 단계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자신의 자유로운 가치관과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로 해결해야 하며 이는 완전한 인간성과 진정한 자유 속에서 가장 높은 영적 의미를 지닌 특징으로 여겨져야 한다. 새로운 가치론이 하르트만의 혁신적 접근 방식의 핵심을 구성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유의 문제를 다룬 방식도 독특할 뿐만 아니라 획기적입니다. 그는 자유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인적 자율성이 세상에서 새로운 형태의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막스 실러의 형이상학적 인격주의가 목적론적 편견에 근거한다고 이를 거부합니다. 하르트만은 인간을 행동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창출자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세상에서의 위치는 가치를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며 그러한 가치는 그렇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인류는 현실 세계에서 가치와 의무의 수탁자 SACHWALTER이다. 인간은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중개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적 가치와 사물은 인간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에서 이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전개했습니다. 윤리학을 읽으면 전반적인 인상은 무관심하고 비관적인 근대 문화에 직면한 일종의 신중한 낙관주의입니다. 하르트만은 니체와 실러의 가치론과 근대 문화에 대한 비판에 익숙했지만 하르트만은 인간의 가치 감각을 키울 수 있다고 믿었고 우리는 다시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치의 풍요로움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세상에서 더 높은 가치를 창조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오랜 윤리적 전통에 반하여 윤리의 중심 과제를 가치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칸트 윤리의 형식주의와 지성주의에 반하여 그것은 우리의 정서적 가치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니체의 상대주의와 주관주의에 반대하며 가치 경험의 보편적인 특징과 가치 영역에 대한 구조가 존재함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갈등하는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하는데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르트만에게 가치는 이상적인 실체입니다. 수학적 실체와 가치는 비시간적 방식으로 존재하며 자체 규정 즉 디터머네이션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시간성은 실제 범주와 이상적 범주를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이고 시간성과 별도로 개별성은 실제 존재와 이상적 존재를 구별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이상은 일반적이며 모든 실제는 개별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별성이 시간성과 연결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것, 현실적인 것 혹은 객관적인 것은 시간적입니다. 모든 실제는 고유하며 단 한 번만 존재합니다. 현실 속의 일반성은 개별성 속에서만 실제적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이상적 실체가 있다는 주장을 감안할 때 이상적 존재의 영역에 포함된 실체들이 공유하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트만은 다음의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합니다. 1. 수학적 실체와 가치의 전반적인 지리학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지성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류의 축적된 경험은 그들의 영역 중 일부를 탐험하고 부분적으로 그들의 랜드마크를 지도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전반적인 모양과 가치의 영역의 전반적인 모양은 차트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학적 실체의 영역과 윤리적인 가치의 영역은 모두 실제 존재의 경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많은 수학적 구조는 현실에서 예시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일부는 전혀 예시가 안 됩니다. 가치에도 분명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가 안 된다는 말은 개념이 구체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 있어서 허수가 있습니다. 보통 I로 표시되는 허수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치 즉 윤리적 가치 중에도 이런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고선 같은 개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고선은 도덕과 행복이 결합된 그런 선입니다. 이처럼 생각만 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윤리와 가치의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수학과 윤리는 모두 보편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존재로서의 그들의 본성의 일부입니다. 반면에 수학이나 윤리는 모두 자신의 관점에서 전체 현실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 대한 단일한 수학적 모델은 없으며 그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경험 전체에 대한 단일한 윤리적 이해는 없으며 그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수학과 윤리의 보편성이 존재론의 보편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그 존재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역사적과 역사적 사이의 유사한 관계는 하르트만의 문제 이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세하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의 범주 이해에서도 우세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개인의 행동에서 예시되는 가치에 대한 초역사적 내용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상가가 다른 장소와 시대에 다루는 초역사적 문제 내용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윤리의 맥락에서 하르트만은 스포트라이트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가치 선호도와 가치의식의 구조가 변하는 반면 가치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 자유 등의 가치는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에는 최고의 가치를 지녔지만 요즘은 그런 가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하르트만의 말처럼 가치의 선호도는 변화할지라도 가치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의 가치론적 분석 즉 AXIOLOGICAL 어넬러서스의 핵심은 서구윤리, 전통의 도덕적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선, 고귀함, 풍부한 경험, 순수함을 포함한 소수의 일반적 또는 근본적인 가치를 고려한 후 고대 그리스, 기독교, 현대 도덕에서 비롯된 세 가지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가치 집단, 즉 클러스터즈 어브 밸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가치 클러스터들은 오늘날에도 규범적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스 그룹에서 하르트만은 정의, 지혜, 용기, 자제력을 다루고 관대함, 야망, 관대함과 같은 가치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이론을 논의합니다. 기독교 가치 그룹의 핵심 가치는 형제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실성, 신뢰성, 믿음, 겸손은 이 그룹에 속하는 다른 가치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클러스터와 대조적으로 편안함, 전통, 무기력함에 반항하고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이상을 추구하는 등 이를 변형하려는 충동과 관련된 가치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에는 너무 새로운 가치들이 있어서 몇 가지 가치를 꼽기 어렵지만 하르트만은 니체를 따라 첫 번째 가치를 가장 먼 곳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인류의 이상에 대한 사랑이며 이 이상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빛나는 미덕 니체의 SCHENKENDTUGEND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르트만은 니체의 귀족주의, 영웅주의 도덕관을 현대적인 도덕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 역시 그런 면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르트만의 특이한 점입니다. 초인 역시 경쟁의 자본주의 시대에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니체의 초인의 모델이 무슨 영웅이나 장군이 아니라 바로 독일 고전주의 문화의 장인인 괴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니체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 그것은 영적 충만함의 감각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적 재화를 전수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넘치는 능력이며 그렇게 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개성은 각 개인이 고유한 성격과 복잡한 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근접해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런 개성은 미덕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여간 남들이 잘할 수 없는 어떤 기질이나 덕성 같은 것이 하르트만이 말하는 빛나는 미덕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규범입니다. 개인적 행동의 특이성은 보편적인 의무만큼이나 해야 할 일입니다. 서양 도덕성, 특히 현대 정신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많은 가치에 대한 그의 설명과 논의는 매혹적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미덕을 갖춘 사람은 결국 훌륭한 사람이고 시대를 이끌어갈 덕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가치의 강도와 높이, 스트렝크스 어브 밸류 언드 하이트 어브 밸류. 하르트만은 또한 우리가 전체를 식별할 수는 없더라도 대략 식별할 수 있는 가치 영역의 구조에 대해 논의합니다. 가치 영역의 두 가지 조직 원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의 강도와 높이입니다. 가치의 강도는 위반의 심각성으로 표시되는 반면 가치의 높이는 충족에서 파생된 장점으로 표현됩니다. 이 두 원칙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가치의 강도란 누구나 인정하는 일반적인 가치 혹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같은 법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가치의 높이는 극히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규칙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가치는 일반화하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환경운동에 뛰어드는 경우입니다. 혹은 한국의 경우 학벌주의가 사회에 큰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값은 더 단순하고, 즉, 직관적인 내용이 적고 높은 값은 더 복잡합니다. 강도와 높이의 법칙은 상당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가치를 위반하는 것은 높은 가치를 위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높은 가치를 충족하는 것은 낮은 가치를 충족하는 것보다 더 큰 선입니다. 하트만의 말에 따르면 낮은 가치에 반하는 죄는 불명예롭고 부끄럽고 역겹지만 그 충족은 품위의 수준에 도달할 뿐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더 높은 가치를 어기는 것은 실제로 도덕적 실패의 성격을 지니지만 직접적으로 격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가치를 충족하는 것은 고양되고 해방되고 실제로 스릴 넘치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위의 사례들에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생명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거의 장점이 없습니다. 타자의 생명 존중 등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선의 충족은 환경적 선과 같은 더 기본적인 선에 대한 존중에 해당하는 장점보다 훨씬 더 큰 장점입니다. 영적인 선의 충족은 결국 극히 개인적인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의무의 충돌, 가치의 모순과 갈등도 가치의 영역을 구조화합니다. 전형적인 갈등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정의와 한 개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개인적 사랑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개성의 가치는 정의와 형제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모순 관계에 있으며 둘 다 특정한 종류의 평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모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조가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현재와 미래의 충돌은 다른 것이며 어떤 면에서 모든 가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서로 충돌합니다. 이러한 충돌에 비추어 볼 때 빈번한 오류의 원인은 다른 가치를 희생하여 한 가지 가치를 미화하는 것이며 이는 단일 가치의 폭정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을 공격하는 정의에 대한 광신주의, 자기 희생으로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광신주의, 현재에 대한 증오로 이어지는 먼 곳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광신주의, 즉 니체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랑을 공격하는 정의란 예를 들어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 크레온 왕은 국가의 배신자를 장례식도 못하게 하여 가족과 형제 간의 사랑을 파괴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국가적 규범과 가족과 형제 간의 규범은 충돌합니다. 이처럼 의무 혹은 가치가 충동합니다. 단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동할 때 결국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더 높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을 절대적으로 치부할 때 윤리는 파괴됩니다.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혹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규범과 애국하라라는 규범이 부딪힙니다. 가령 일제시대 일본 순사가 애국자가 어디 숨었느냐? 고 아이에게 물어볼 경우 아이가 진실을 말하면 매국으로 낙인됩니다.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취해진 모든 가치는 위험하므로 종합을 통해 극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랑스러움을 지닌 정의감, 멀리 있는 것을 고려하는 형제애, 그리고 겸손한 자부심만이 도덕적 행동의 이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가치가 다른 가치와의 합성에서만 성취에 도달한다고까지 말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가치의 갈등은 또한 개인적 자유의 조건인데 갈등이 없다면 아무런 결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르트만의 자유에 대한 분석은 칸트의 윤리 이론에서 드러난 자율성의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지만 가치 갈등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또 다른 층을 추가합니다. 사람의 실제 윤리적 존재가 가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자유는 신, 의무 또는 가치와 같은 더 높은 원칙에 의한 사람의 완전한 결정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의 자유는 기존의 모든 보편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의 명령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 목사나 신부 등의 결정도 나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 자유주의가 하르트만의 윤리학입니다. 자유는 결코 의무의 형태를 지닐 수 없다. 흥미롭게도 하르트만은 사르트르보다 훨씬 이전에 이 점에 대해 분명했습니다. 자유는 자연법과 도덕법, 존재론적 및 가치론적 결정에 직면하여 결정의 플러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의무의 중재자이며 이에 대한 개인적 헌신만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치에 대한 단순한 직관주의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직관주의란 인간의 의무가 마땅히 이미 주어져 있고 이를 인간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알아차렸을 수 있듯이 자유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후대의 실존주의적 사고와 공명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어떤 형태의 결정도 강요하는 모든 형태의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르트만의 목적론적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은 이에 대한 한 예입니다. 우주적 목적론의 의인화된 뿌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성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목적성이란 인간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론적인 사상이 우주 전반에 퍼져 있다고 믿는 것을 하르트만은 반대합니다. 그는 목적론이 인간의 자유에 대립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신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르트만 이런 목적론을 악몽이라고 봅니다. 최종적 연관성은 인간 구조의 현상이지만 우주의 구조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 세계의 기본적인 존재론적 구조를 뒤집을 것이고, 이 절대자에 대한 형이상학적 인간화는 인간의 도덕적 무효화입니다. 하르트만은 우주가 목적론적으로 선을 향해 지향된다면 그 안에서 인류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 자리 잡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르트만은 목적론의 악몽으로부터의 구원을 현대 철학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3. 하르트만의 미학이론. 인류의 장소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예술을 통한 의미 부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술에서 인류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 중 일부를 달성합니다. 삶의 의미는 예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르트만은 미적 가치를 통해 인간 삶에 부여되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무언가, 즉 자신의 삶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살 가치가 있는 무언가 앞에 서 있다는 설득력 있는 느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예술은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술의 전경과 후경 이 용어들이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미학의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한국에서는 후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배경이라는 말도 씁니다. 윤리와 인식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니콜라이 하르트만 미학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존재론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입니다. 하트만은 의도적으로 미학을 미적 대상의 문제에 집중시키고 상관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제쳐둡니다. 하르트만은 미적 대상에서 전경과 후경이라는 두 가지 계층을 구별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의 미학은 여전히 주로 행위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상의 계층 관계가 종종 언급되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전경은 대상의 실제적, 구체적, 감각적 차원으로 구성되며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주체의 존재와 독립적인 모든 것입니다. 후경 계층은 전경이 나타나게 하는 내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후경은 그것을 파악하는 주체에게만 존재합니다. 이 수준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별개의 하위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종류의 이론은 분명히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두 수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둘째, 후경 계층의 하위 수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트만은 외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는 무수히 많은 경우에 지적되었듯이 전경 즉 대상의 물질이 후경에 제약을 가하는 기반입니다. 미적 가치의 정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가 외관의 관계 자체에 붙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이라는 일반적인 제목에 속하는 미적 가치는 대상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전경과 보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후경 사이에서 나타나는 외관 관계에 의해 전달되는 가치로 정의됩니다. 후경은 전경의 후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림을 제대로 보기 전에 마음속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음악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시각 예술을 상대로 고안된 이론입니다. 예술가의 기술은 이러한 외관의 관계를 조작하는 데 있습니다. 미적 가치는 존재하는 것에 붙지 않고 미적으로 감상하는 주체에게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또는 생명적 가치와 다릅니다. 그것들은 현실이나 비현실과는 무관한 의도적 대상으로서의 대상의 가치입니다. 그것들은 외관 자체의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 대상의 특유하고 고유한 가치입니다. 모든 경우의 아름다움, 숭고함, 우아함, 매력, 목가적, 달콤함과 같은 가치와 희극, 우스꽝스러움, 재밌음, 유머러스함과 같은 모든 종류의 희극은 외관의 관계에 묶여 있고 각 대상에 특유합니다. 이 점은 임마누엘 칸트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르트만은 칸트의 숭고함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수정하여 초월적, 양적 영역, 억압적 영역에서 분리하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지상적이고 가까운 곳에 이식하여 대상과 인간의 마음의 정신적 필요에 고정합니다. 위의 초월적, 양적 영역, 억압적 영역이 바로 칸트가 말한 숭고함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하르트만의 사고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웅대한 산맥이나 거칠은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왜소함을 느끼고 자연의 숭고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르트만은 이런 칸트의 숭고미를 바꾸어 인간의 마음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웅장한 것에 끌리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숭고함은 위대함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응답하는 아름다움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대상에 실제로 감지된 전경에 감지되지 않은 후경이 특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위대함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수용하고 가장 쉽게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저항을 극복합니다. 또한 하르트만이 코미디와 음악을 훨씬 더 자세히 다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철학사상 다른 대부분의 작가들보다 코미디와 음악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후경의 전형적인 계층화와 관련된 미학 이론의 부분은 완전히 독창적입니다. 위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로 다른 미적 대상은
후경 계층에 서로 다른 표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학작품의 경우 하르트만은 서사시나 소설과 같은 보다 정교한 장르에 대해 적어도 6가지 다른 수준을 구별하는 반면 다른 장르는 더 적은 수준을 갖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서정시에 적용되는데 허용되는 표현 형식에 부과된 제약으로 인해 표현력이 더 적은 수준으로 표현됩니다. 즉 후경 계층이 복잡할수록 더 멋진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정시는 배경 계층이 서사시나 소설보다는 적다는 지적입니다. 하르트만은 초상화를 시각적 미적 대상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후경의 계층에서 다음 수준을 구별합니다. 초상화의 주제와 배경의 일부 요소가 나타나는 3차원 공간, 그리고 주제의 명백한 신체성의 움직임, 그리고 주제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 아이디어 또는 묘사된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상징적 또는 초상화에 의해 표현된 보편적 내용이 있습니다. 베토벤, 셰익스피어, 입센, 렘브란트를 비롯한 많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그의 분별력 있고 광범위한 분석은 이론가들이 주의 깊게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의 이론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에서처럼 하르트만은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분석이 세상에서 인류의 위치에 대해 가르쳐주는 바를 상기시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 가치관, 그리고 때때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세상 전체의 무의미함이 그에게 의미를 부여한다.